저는 지켜야 할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삶의 이유라 할 수 있죠. 바로 제가 도움을 주는 고아원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면 즐겁기도 하고 때론 짠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는 폐공장 부지의 재개발 소문이 퍼지면서 소문을 접한 조폭들이 저를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이 폐공장을 뺏기 위함이었죠.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다짐하면서 이곳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저를 잘 도와주질 않네요. 오히려 저를 원망하고 비방만 합니다. 그때 저는 참 외롭고 서글펐습니다. 아무도 저를 돕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여길 지켜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오늘 여러분께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허름한 공업지대의 새벽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낡은 폐공장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 속에서 김도식은 오늘도 묵묵히 작업대에 앉아 있습니다. 65세의 거친 손길은 버려진 장난감 로봇을 정교하게 수리하고 있죠.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집중의 빛이 서려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구나. 김도식의 손에서 부활한 장난감 로봇이 다시 빛을 발합니다. 이것은 오늘의 첫 번째 구원이고 아직 수리해야 할 고철들이 작업대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버려진 학용품, 깨진 시계, 망가진 자전거까지. 김도식에게 이 폐공장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두 번째 생명을 불어넣는 작은 세계입니다. 공장 구석에는 평범한 침대 하나와 간소한 살림살이만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대 근처 벽에는 특별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 특수 공병부대 동료들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죠. 김도식은 가끔 그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때는 그랬지. 김도식은 과거를 회상하며 중얼거립니다. 한때 그는 북파 공작원으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특수공병으로서 폭발물을 다루는 솜씨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북파 공작원으로서 임무 완수율은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그의 존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국가가 그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순간 김도식은 조용히 이 폐공장으로 물러났어요. 작업을 마친 김도식은 수리한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담습니다. 이제 그의 하루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어지죠. 폐공장에서 나온 김도식은 낡은 자전거에 몸을 싣고 골목길을 천천히 달립니다. 아침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요. 근처 고아원이 그의 목적지입니다. 행복의 집이라는 작은 간판이 달린 이곳은 김도식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아직 아이들이 깨어나기 전 김도식은 조용히 뒷문으로 들어가 수리한 물건들을 놓습니다. 장난감, 학용품, 그리고 작은 편지 한 장. 모두 행복하길 바랍니다. 할아버지, 또 오셨네요. 정민수 원장이 반갑게 김도식을 맞이합니다. 정민수는 김도식의 선행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죠. 별거 아닙니다. 그저 버려진 것들에 생명을 좀 불어넣은 것 뿐이에요. 김도식의 대답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죠.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고쳐주신 물건들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지난번 자전거는 민호가 너무 좋아해서 매일 타고 있답니다. 정민수의 말에 김도식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은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버려진 물건들이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순간
김도식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저 쓸모있게 지내고 싶을 뿐입니다. 정민수와 짧은 인사를 나눈 후 김도식은 다시 자전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고아원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아이들은 김도식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저 고철 할아버지라고만 알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김도식이 살고 있는 공업지대는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재개발 소문이 퍼지면서 한때 쓸쓸했던 거리에는 낯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들, 투자자들, 그리고 이권을 노리는 이들까지. 김도식은 이런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폐공장으로 돌아온 김도식은 오래된 라디오를 켭니다. 클래식 음악이 공간을 채우자 그는 다시 작업대로 돌아가 망가진 알람 시계를 손에 듭니다. 그의 삶은 단조롭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그저 오래된 폐공장에서 고철을 수리하는 평범한 노인에 불과하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불꽃 같은 신념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것은 없다. 다만 다시 쓰일 기회를 기다리는 것일 뿐. 김도식의 이 신념은 단지 고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죠. 한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가 이제는 작은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빛과 같은 존재로. 공업지대에 재개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결에 실려온 속삭임 같았으나 이내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투자자들의 자동차가 드나들기 시작했고 부동산 중개인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어요.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 공업지대는 갑자기 주목받는 땅이 되었습니다. 김도식은 이런 변화를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그의 폐공장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죠. 이웃들의 표정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오래된 공장 주인들은 땅값이 오르길 바라는 눈치였고 새들어 사는 이들은 쫓겨날까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폐공장은 그에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은 곳이었으니까요. 어느 흐린 오후 김도식이 작업대에서 고장난 라디오를 수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폐공장의 녹슨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무리지어 들어왔고 그 중앙에는 날카로운 눈매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고철 할아버지네 공장이구만. 남자의 목소리는 공장 안을 메아리쳤습니다. 김도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죠. 남자의 뒤로는 단단한 체격의 부하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선글라스, 문신이 은은히 비치는 손목, 그리고 허리춤에 불룩한 무언가. 그들의 정체는 명백했습니다. 백상파 방철수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책임질 사람이죠. 방철수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공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어요. 김도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맞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여긴 제 공간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도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방철수는 짧게 웃더니 공장 안을 거닐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먼지 쌓인 기계를 쓸어내리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재개발된다고요. 우리 백상파가 이 프로젝트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죠. 방철수는 작업대 위의 소중한 도구들을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김도식의 눈에 순간 긴장감이 스쳤으나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이런 고철 더미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떠나시는 게 어떨까요? 보상금도 받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는 게. 방철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이 작업대 위 도구들을 거칠게 쓸어버렸습니다. 정교한 도구들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몇몇은 충격으로 부서졌어요. 김도식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한 도구들, 그의 손길이 닿아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이런 쓰레기들 버리고 새 출발하세요, 할아버지. 방철수는 발로 바닥에 떨어진 도구들을 걷어찼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협박을 넘어 김도식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이었죠. 도식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지만 그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소용돌이쳤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일주일 드립니다. 그때까지 떠나지 않으시면. 방철수는 말을 흐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도식은 침묵했고 이를 승리로 여긴 방철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폐공장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에서 오만함이 묻어났어요. 문이 닫히고 공장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김도식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흩어진 도구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길은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애틋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세월이 담긴 도구들, 그의 삶의 일부와도 같은 것들이었죠. 바깥에서는 이웃들이 방철수 일당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누군가 김도식의 폐공장 쪽을 걱정스레 바라봤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상파의 악명은 이미 이 지역에 퍼져 있었고 아무도 그들에게 맞서려 하지 않았죠. 도식 씨, 괜찮으세요? 용기를 낸 이웃 하나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김도식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이웃의 얼굴에는 안도가 아닌 죄책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문을 닫았어요. 방철수에게 맞서는 건 미친 짓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폐공장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김도식은 작업대에 앉아 손상된 도구들을 하나씩 살폈어요. 그의 표정에는 슬픔보다 결의가 더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조용한 밤거리가 펼쳐져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방철수 일당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르고 있었죠. 김도식은 천천히 일어나 폐공장 구석에 있는 오래된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과거가 담겨 있었어요. 특수공병으로서의 삶, 북파 공작원으로서의 시간들. 그는 가만히 상자를 응시하다가 다시 작업대로 돌아왔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의 중얼거림은 결심이었습니다. 김도식은 부서진 고철들을 모아 하나하나 제자리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굴복이 아닌 인내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침묵은 결코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방철수 일당이 떠난 후 폐공장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흩어진 도구들과 깨진 부품들 사이에서 김도식은 묵묵히 어질러진 공간을 정리했어요. 그의 손길은 천천히 움직였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작은 세계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려 애썼죠. 오래된 벽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도식은 마침내 정리를 마치고 낡은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피로가 온몸을 짓누르는 듯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방철수의 모욕적인 말과 행동이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울려 퍼졌죠. 쓰레기. 그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김도식은 평생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왔어요. 버려진 것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 그것은 그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가 그의 삶 자체를 쓰레기 취급했죠. 그래, 내가 뭐라고. 김도식은 중얼거렸습니다. 지친 눈을 감으니 과거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특수 공병 시절, 북파 공작원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날들. 그때의 그는 두려움 없이 어떤 위험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한 조폭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했구나, 도시가. 자신을 향한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김도식은 천천히 일어나 작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젊은 시절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동료들과 함께한 순간들, 그리고 훈장을 받던 날의 사진까지. 난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물음에 대한 답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그를 변화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저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존엄성마저 내던진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식은 사진첩을 덮고 창가로 다가갔어요. 멀리 보이는 도시의 실루엣, 그리고 그 너머에 있을 고아원 행복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도 난 말을 끝맺지 못한 채 김도식은 자신의 낡은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그는 고아원으로 향했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 그는 조용히 뒷문으로 들어가 어제 수리해 놓은 장난감들을 놓았습니다. 방철수의 방문으로 인해 예정보다 늦어졌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예상치 못한 목소리에 김도식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민호가 눈을 비비며 서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김도식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한 장난감을 가져왔단다. 고쳐진 로봇 말이야.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도식이 내민 로봇을 받아든 소년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와, 정말 멋있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순수한 감사의 말에 김도식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이유, 그가 지키고 싶은 것.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들의 행복한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법사 같아요. 부서진 것도 다시 살릴 수 있으니까. 민호의 말은 김도식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부서진 것들을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부서진 용기도 고쳐야 할 때였습니다. 항상 기억하렴, 민호야. 이 세상에 고칠 수 없는 건 없단다. 다만 고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아이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김도식은 고아원을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의 걸음은 왔을 때보다 더 당당했어요.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폐공장으로 돌아온 김도식은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군복으로 향했어요. 오랫동안 그곳에 걸려 있던 것이지만 지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김도식은 결연한 표정으로 구석에 있던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상자의 자물쇠를 풀자 그 안에서 군번줄과 특수공병 휘장 그리고 북파 공작원 배지가 나타났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배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무게감이 익숙했어요. 마치 어제의 일처럼 모든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잊으려 했던 자신의 일부를 다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다. 김도식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곳에는 더 이상 순응하는 노인의 모습이 아닌 결단력 있는 남자의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끝까지 싸운다. 그의 다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약속이었어요. 김도식은 배지를 작업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이 그의 결의에 빛을 더했습니다. 김도식은 전화기를 들었어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찾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김도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강진수, 나 김도식이네. 우리 얘기할 게 있네. 그의 눈에는 결단이 빛났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고아원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강진수와의 통화 이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김도식은 조용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아직 강진수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고 곧 재회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김도식은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죠. 방철수의 협박이 있은 후에도 그는 여전히 폐공장에서 고철을 수리하고 아침이면 고아원에 들러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맑은 날이었어요. 김도식은 오랜만에 마을 시장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수리에 필요한 부품도 구해야 했고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간식도 사고 싶었죠. 그의 낡은 자전거는 천천히 골목길을 빠져나가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도식 씨, 오랜만이네요. 과일 가게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도식은 미소로 답하며 귤 몇 개를 골랐어요. 오늘따라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모두 구매하고 자전거에 실으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시장 입구에 검은 차 세 대가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고 곧 긴장된 침묵이 시장을 감쌌어요. 방철수와 그의 부하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도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그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방철수의 부하 중 하나가 손을 잡고 끌고 있는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민호였어요. 고아원에서 만난 그 소년 김도식이 수리해준 로봇을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민호야. 김도식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방철수는 느긋한 걸음으로 김도식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배, 우리 약속이 뭐였지? 일주일 안에 그 폐공장에서 나가기로 했잖아. 방철수의 목소리는 위험하게 낮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참을성이 바닥난 듯한 냉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김도식은 민호를 바라보았고 아이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애는 놓아주게. 애가 무슨 죄가 있나? 김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철수는 비웃음을 지으며 민호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쓰다듬었어요. 할배가 고집을 부리니까 이렇게 됐잖아. 고집 부리다 애까지 다치게 할 거야?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김도식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모든 이들이 시선을 피했어요. 그는 다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떨리는 눈빛이 김도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 할배. 결정할 시간이야.
폐공장을 비울 거야 아니면. 방철수의 손이 민호의 어깨를 강하게 쥐었고 아이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김도식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그는 천천히 자전거에서 내려 방철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놓아주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네. 김도식의 말에 방철수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호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심을 보여줘야지. 할배가 얼마나 진심인지 한번 볼까? 방철수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김도식은 무슨 의미인지 곧바로 이해했어요. 그의 자존심과 존엄을 완전히 짓밟으려는 의도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애는 보내줄게. 순간 시장이 숨죽였습니다. 김도식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지만 곧 민호의 공포에 찬 얼굴을 보며 사그라들었어요. 그는 천천히 가지만 망설임 없이 방철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리 한복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65세의 김도식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적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던 그였지만 이제 한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도식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의 등이 굽어 있었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숭고해 보였어요. 방철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부하에게 손짓했고 민호는 풀려났습니다. 할아버지. 민호가 울며 김도식에게 달려갔습니다. 김도식은 여전히 무릎 꿇은 채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그의 손이 민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무서웠지? 이제 다 괜찮아. 방철수와 그의 부하들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굴욕과 침묵뿐이었어요. 시장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몇몇은 죄책감 어린 시선으로 김도식을 바라보았지만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요. 사람들이 봐요.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김도식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무릎에는 거친 아스팔트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상처는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다치지 않았으니 그걸로 충분하구나. 김도식은 민호의 손을 잡고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그곳에는 더 이상 인내나 침묵이 아닌 불타오르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고아원에 민호를 데려다 준 후 김도식은 폐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오래된 상자를 다시 꺼냈어요. 북파 공작원 배지를 들여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다시 한번 강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비됐나? 김도식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었어요. 이젠 참지 않는다. 반드시 끝낸다. 그의 선언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한 맹세였어요. 김도식의 눈에서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불꽃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한번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호 사건 이후 김도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 걸음걸이, 말투까지 변화가 찾아왔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서 깨어난 듯 했습니다. 폐공장으로 돌아온 김도식은 망설임 없이 작업대 아래 숨겨둔 바닥 판자를 들어 올렸어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나무 상자가 그 안에 고요히 놓여 있었어요. 김도식은 천천히 상자를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그대로 바라보던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뚜껑을 열었습니다. 과거의 시간이 박제된 듯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오래 기다렸구나. 김도식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군번줄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금속 질감이 그의 손끝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켰어요. 그 옆에는 특수 공병 휘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꽃과 폭발물을 형상화한 문양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북파 공작원 배지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던 임무,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강렬했던 시간의 증거였죠.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왔구나. 김도식은 군번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무게감이 그의 가슴을 누르는 듯 했어요. 특수 공병 휘장은 주머니에, 북파 공작원 배지는 손에 꼭 쥐었습니다. 물건들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누가 될 것인지를 상기시키는 매개체였습니다. 김도식은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보관해온 이 작은 수첩에는 그의 과거와 연결된 사람들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던 그의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강진수. 특수공병 시절 가장 믿음직한 전우였고 북파 임무에서 수없이 생사를 함께했던 동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는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김도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단순히 옛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오랫동안 등을 돌리고 있던 삶으로 돌아가는 선택이었어요. 그래도 진수라면. 김도식은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4번 울렸습니다. 김도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단 한마디였지만 김도식은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강진수의 묵직한 음성은 변함없었어요. 진수야, 나 도식이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강진수는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 생각했던 옛 전우의 목소리를 갑자기 듣게 되었으니까요. 도식? 형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강진수의 목소리가 감정에 젖어 있었습니다. 김도식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빚진 것이 많았고 함께한 기억도 많았습니다. 그래, 살아있다네. 근데 진수야, 내 도움이 필요해. 김도식은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방철수와 백상파,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까지. 강진수는 묵묵히 들었어요. 형님, 제가 지금 갈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연락할게요. 김도식은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니? 아직 살아있는 전우들이 더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이 북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맙네, 진수야.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아. 전화를 끊은 후 김도식은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수십 년간 숨겨두었던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제 그것들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다가올 싸움을 위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식의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깃들었어요. 그의 내면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아이들,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이번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김도식의 중얼거림은 어둠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진수와의 통화 이후 김도식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폐공장을 요새화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오래된 특수 공병 지식을 다시 불러내 함정과 방어 장치를 설계했어요. 강진수는 이틀 안에 도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까지 김도식은 모든 것을 준비해 두려 했죠. 하지만 방철수는 김도식의 생각보다 더 빨리, 더 잔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도식은 작업대에서 오래된 도면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문득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는 것이 보였어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설마. 김도식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졌고 붉은 빛의 방향은 명확했어요. 고아원 쪽이었습니다. 김도식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낡은 자전거에 올라타 있는 힘껏 페달을 밟기 시작했어요. 고아원에 가까워질수록 아비규환의 현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불이 붙은 것은 고아원 건물 자체가 아니라 바로 옆 빈 창고였어요. 그러나 상황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고 바람을 타고 검은 연기가 고아원 쪽으로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정민수 원장님. 김도식은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고아원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이 담요를 뒤집어 쓴 채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있었어요. 작은 얼굴들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물이 부족해 불을 완전히 잡기는 역부족이었어요. 민호는? 다른 아이들은 다 나왔나? 김도식이 떨고 있는 아이들 사이에서 민호를 찾았습니다. 한 아이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어요. 원장님이 아직 안에 계세요. 연기가 너무 많아서. 김도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고아원 건물로 달려갔어요. 연기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밀려들어 시야가 흐려졌지만 그는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감각을 총동원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정민수 씨, 어디 있소? 복도를 지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김도식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정민수를 발견했습니다. 연기에 질식한 듯 의식이 없었어요. 김도식은 재빨리 그를 들어 올려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나이에 무거운 성인 남성을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 순간 김도식에게는 비상한 힘이 솟아났어요. 길을 비켜주세요. 구급대원, 어서요. 김도식이 정민수를 안고 건물 밖으로 나오자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그를 받아갔습니다. 정민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향했어요. 김도식은 무릎을 꿇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얼굴과 옷은 그을음으로 검게 변해 있었죠. 할아버지. 민호가 달려와 김도식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공포로 떨고 있었어요. 김도식은 말없이 민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번갈아 타올랐어요. 그때 떨어진 곳에서 검은 세단이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방철수의 얼굴이 보였고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는 김도식을 향해 손가락으로 총을 겨누는 신용을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김도식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했어요. 이것은 우연한 화재가 아니라 방철수의 계획된 테러였습니다. 고아원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옆 건물에 불을 지른 것은 더 교묘한 협박이었죠. 다음은 고아원 본관이 될 수도 있다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도식 씨,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요. 갑자기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에 김도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을 주민 몇몇이 분노한 표정으로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조폭들이 당신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고요. 왜 그냥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위험해졌잖아요.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들이었어요. 김도식은 말없이 그들의 비난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말이 맞았어요. 그가 방철수에게 굴복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만족하셨어요? 원장님은 병원에 실려갔고 아이들은 공포에 떨고 있어요. 당신의 고집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요. 주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위협 앞에서 가장 쉬운 희생양을 찾고 있었어요. 김도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의도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김도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아닌 책임감이 묻어났어요. 그는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인 후 자전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도식의 등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그들의 비난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폐공장으로 돌아온 김도식은 작업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군번줄과 북파 공작원 배지가 놓여 있었어요. 오랜 세월 그는 평화를 선택했고 싸움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구나. 김도식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그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폐공장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무고한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안식처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이었죠.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싸운다. 김도식은 북파 공작원 배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폐공장의 불빛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는 김도식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폐공장 창문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김도식은 밤새 잠들지 않았어요. 그의 손은 끊임없이 움직였고 오래된 공병 기술이 하나둘 현실로 구현되었습니다. 강진수와 3명의 옛 전우들이 전날 밤 도착했고 그들은 함께 폐공장을 견고한 요새로 변모시켰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형님. 강진수가 김도식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도 군인 출신다운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고맙네, 진수야. 그리고 모두들. 김도식은 다른 전우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위험 앞에서 서로를 지키겠다는 전우에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방철수는 곧 올 거야. 그놈의 성격으로 봐선 많은 인원을 데리고 올 테지. 김도식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위치로 흩어져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어요. 폐공장 내부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낡은 고철 더미와 작업대가 놓인 평범한 공간이었지만 곳곳에 정교한 함정과 장치가 숨겨져 있었죠. 오는구나. 김도식의 날카로운 귀가 먼저 차 엔진 소리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작업대에 앉아 평소처럼 고철을 만지작거리는 척했어요. 강진수와 다른 전우들은 미리 계획한 대로 숨어들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맴돌았지만 김도식의 호흡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어요. 검은 차량 세대가 폐공장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방철수가 가장 마지막에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준비됐나, 할배? 방철수의 목소리가 폐공장 밖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김도식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리모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방철수 군. 기다리고 있었네. 김도식의 침착한 대답에 방철수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비웃음을 지으며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10명 가까운 조폭들이 우르르 폐공장 문을 향해 달려갔어요. 첫 번째 함정은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천장에서 고철 더미가 쏟아져 내렸고 앞장선 2명의 조폭이 무너지는 쇠파이프와 금속 조각에 맞아 쓰러졌어요. 순간적인 혼란에 나머지 조폭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뭐야 이거? 방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계속 전진하라고 소리쳤어요. 조폭들이 조심스럽게 무너진 고철 더미를 넘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김도식이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쿵! 바닥의 일부가 갑자기 가라앉으며 2명의 조폭이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동시에 강진수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뒤따라오던 조폭의 목을 단단히 붙잡았어요. 오래된 특수부대 출신의 기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이런 망할. 방철수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들며 조심스럽게 폐공장 안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이제 김도식이 아닌 주변의 함정들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할배, 이런 장난이 통할 거라고 생각해? 방철수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김도식은 대답 대신 또 다른 버튼을 눌렀어요. 갑자기 폐공장 내부의 조명이 모두 꺼지고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혼란 속에서 김도식의 전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완벽하게 길을 찾아 조폭들을 하나둘 제압해 나갔어요. 비명과 몸부딪히는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어디 있어? 방철수가 공포에 질려 권총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작은 불빛이 하나 켜졌어요. 작업대 위에 낡은 램프였습니다. 그 불빛 아래 김도식이 평온하게 앉아 있었죠. 이제 우리 둘만 남은 것 같구먼. 김도식의 차분한 목소리에 방철수는 급히 권총을 그에게 겨눴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다가오지 마. 쏠 테다. 방철수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김도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걸어갔어요.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고 눈빛은 평온한 가운데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쏘려면 쏘게. 하지만 자네가 그렇게 한다면 이 자리에서 살아나갈 수 없을 걸세. 김도식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아닌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듯한 담담함이 있었어요. 방철수의 눈이 불안하게 주변을 살폈지만 더 이상 그의 부하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진수와 다른 전우들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이게 다 뭐야? 넌 그냥 고철이나 주워 모으는 늙은이잖아. 방철수가 혼란스러워하며 외쳤습니다. 김도식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 김도식이 천천히 셔츠 단추를 풀어 가슴에 걸린 군번줄과 북파 공작원 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방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전설적인 요원이었습니다. 내려놓게, 총을. 이미 자네는 졌네. 김도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철의 단단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방철수의 손이 떨려왔고 마침내 그의 손에서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방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식은 그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어요. 자네에겐 끝이지만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일세. 김도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진수가 김도식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어요. 형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김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피로가 스쳤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아이들과 그들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싸움의 승리였습니다. 방철수의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고아원에 불을 지르고 마을 사람들이 김도식을 비난하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폐공장을 습격해 노인을 제거하는 것. 하지만 모든 것이 뒤틀렸어요. 그의 부하들은 하나둘 쓰러졌고 이제 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늙은이. 방철수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듯 안주머니에서 작은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총구는 김도식을 향해 있었어요. 김도식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총을 내려놓게, 방철수. 자네는 이미 졌네. 김도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셔츠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북파 공작원 배지였습니다. 빛바랜 금속이지만 그 위의 문양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방철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그 배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평범한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게 뭐야? 방철수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폐공장 밖에서 갑작스러운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헬기 소리 그리고 수십 명의 발소리가 동시에 울렸어요. 창문으로 강한 서치라이트가 비춰졌고 모든 출구가 한순간에 차단되었습니다. 김도식 선생님, 국정원 서미진입니다. 무사하십니까? 여성의 또렷한 목소리가 메가폰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방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손에서 권총이 덜그럭거렸습니다. 국정원? 그 순간 폐공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은 제복을 입은 특수경찰팀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방철수는 공포에 질려 권총을 떨어뜨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도식 선생님은 국가공로자 보호 대상입니다. 서미진 요원이 내부로 들어오며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을 가진 여성이었고 그녀의 눈빛은 냉정했어요. 김도식을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인 그녀는 방철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방철수, 백상파 두모, 조직폭력, 방화, 협박, 납치 등 여러 혐의로 체포합니다. 특수경찰팀이 방철수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도망치려 했지만 출구는 이미 모두 봉쇄되어 있었어요. 그가 후문으로 달려가는 순간 강진수가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어디 가려고, 이 새끼야. 방철수는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의 얼굴은 폐공장 바닥의 먼지와 기름에 범벅이 되었습니다. 특수경찰들이 그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고 무거운 쇠사슬로 그의 손발을 묶었어요. 다른 부하들도 진흙탕에 처박히고 쇠사슬에 묶인 채 처참하게 끌려나갔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방철수는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단단히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오만한 표정은 사라지고
이제 공포와 혼란만이 남았어요. 말도 안 돼. 저 늙은이가 어떻게. 방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몸은 바닥을 끌리며 나가고 있었고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는 이제 가련한 모습이었어요. 김도식은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 살아온 거다. 김도식의 마지막 말이 방철수의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울부짖으며 끌려가는 그의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어요. 서미진이 김도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강진수 씨의 연락을 받고 바로 움직였지만 김도식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네. 우리끼리도 충분했어. 서미진의 눈에 존경의 빛이 서렸습니다. 그녀는 김도식의 북파 공작원 시절 활약을 기록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전설에 가까웠어요. 선생님 덕분에 백상파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단순한 지역 조폭이 아니라 국제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김도식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강진수와 다른 전우들에게 향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끝났네. 이제 정말로 끝났어. 김도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큰 짐이 내려간 듯 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고 새로운 날의 빛이 폐공장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김도식의 얼굴은 평온하고 담담했지만 그의 눈에는 긴 여정을 마친 자의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5월의 어느 날 마을 언덕 위에서는 경사스러운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행복의 집 고아원 재개관식이었어요. 방철수 사건 이후 몇 개월이 지났고 불타 폐허가 되었던 고아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름다운 건물이 완성된 것은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정민수 원장이 리본 앞에 서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김도식과 강진수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도식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의 눈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 건물은 이전보다 훨씬 튼튼하고 아늑했습니다. 정부와 국정원의 지원으로 최신 시설을 갖추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작은 도움의 손길을 보탰어요. 한때 김도식을 비난했던 그들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방철수의 악행이 드러나자 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이제는 보상하려는 듯 고아원 재건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이제 가위로 리본을 자르겠습니다. 김도식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정민수가 김도식을 불렀습니다. 도식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어요. 대중의 시선을 받는 것은 그에게 여전히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를 향해 환호성을 지르자 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식 할아버지, 도식 할아버지. 민호를 비롯한 아이들이 기쁘게 외쳤습니다. 김도식은 가위를 들고 리본을 잘랐어요. 그 순간 박수 소리와 함께 색색의 풍선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새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생각보다 크네요, 형님. 강진수가 김도식의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도 이제 이곳에 머물기로 했어요. 오랜 세월 홀로 지내던 그에게도 새로운 보금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것 같구나. 김도식의 말에 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새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밝은 색상으로 꾸며져 있었고 각 방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김도식을 위한 작업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게 다 뭐야? 김도식은 작업실을 보고 놀랐습니다. 최신 도구와 장비들로 가득 찬 공간은 그의 오래된 폐공장 작업대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서미진 요원이 뒤에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국가가 공로자에게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선생님. 서미진의 말에 김도식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의 평생 직업이었던 고철 수리와 장난감 제작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몇 주 후 고아원은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활기차게 지냈고 김도식과 강진수는 매일 아이들과 함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김도식은 작업실에서 고철을 수리하며 아이들에게 만들기를 가르쳤고 강진수는 체육 활동을 담당해 아이들과 공놀이를 했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어느 오후 고아원. 마당에서 아이들이 김도식이 수리해준 자전거와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도식은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호가 그에게 달려와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번에 고장난 로봇 고쳐주셔서 고마워요. 민호의 순수한 감사에 김도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부서진 걸 고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란다. 세상도 사람도 다시 고쳤을 수 있어. 김도식의 말에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그들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 퍼졌고 그 소리는 김도식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특수공병 시절의 위험한 임무도 북파 공작원으로서의 고독한 시간도 심지어 방철수와의 치열했던 싸움조차도 이제는 먼 이야기가 되었어요. 김도식의 시선은 오직 앞으로 희망의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강진수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두 노병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어요.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이해를 나눴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진정한 안식처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집을 찾은 것 같네. 김도식의 말에 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삶이, 새로운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고철 더미 속의 조용한 영웅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김도식의 여정처럼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 싸우는 작은 영웅들이 아닐까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